또 시작이군요. 김미숙은 한숨을 쉬며 부엌 찬장을 정리했다. 시어머니가 또다시 자신이 해놓은 일을 모두 뒤엎어 놓았기 때문이다. 그릇 대열부터 반찬 보관법까지 무엇 하나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시어머니 박순덕과의 관계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이상한 것은 둘 사이에 특별한 갈등의 이유가 없다는 점이었다. 미숙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시어머니를 모셨다. 좋아하신다는 음식을 해드리고 몸이 아프시면 병원에 모시고 가고 명절에는 제사 준비도 도맡아서 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언제나 차가웠다.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저렇게 해놨어? 순덕의 목소리에는 항상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야? 미숙 역시 시어머니를 보면 이상한 감정이 들었다. 존경하고 사랑해야 할 어른인 줄 알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거부감을 어쩔 수 없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서로를 미워하도록 운명 지어진 것 같았다. 여보, 우리 엄마하고 왜 이렇게 안 맞아? 남편 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나도 모르겠어요.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시어머님도 저를 보시면 표정이 굳어지세요. 마치 전생의 원수라도 만난 것처럼요. 전생의 원수. 미숙이 농담 삼아 한 말이었지만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왜 하필 그런 표현이 떠올랐을까? 그날 밤 미숙은 이상한 꿈을 꾸었다. 한복을 입은 여인이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다. 여인의 얼굴은 자신과 닮아 있었고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은 시어머니와 비슷한 모습이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꿈속의 여인이 절규했다. 미숙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다.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했다. 마치 자신이 직접 경험한 기억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욱 험악했다. 밤새 뭔 소리를 그렇게 질러댔어? 잠도 못 자겠더라. 순덕이 미숙을 노려보며 말했다. 제가 소리를 질렀다고요? 미숙은 당황했다. 자신은 기억이 없었다. 살려달라고 계속 소리치더라고. 무슨 무서운 꿈이라도 꾸었나? 남편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미숙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꿈속에서 자신이 했던 말과 똑같았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 그날 이후로 미숙의 꿈은 더욱 생생해졌다. 조선시대 복장을 한 사람들, 기와집,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쫓김과 두려움.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시어머니에 대한 거부감은 더욱 강해졌다.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요. 미숙은 친구 영희에게 털어놓았다. 시어머니를 보면 무서워요. 이유도 없이 화가 나고 멀리 도망가고 싶어져요. 혹시 전생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영희가 농담처럼 말했다. 요즘 전생 체험하는 곳도 있다던데. 전생. 그 말이 미숙의 머릿속에 강하게 박혔다. 정말 전생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의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걸까? 미숙은 결심했다. 이 미스터리를 꼭 풀어내겠다고. 자신과 시어머니 사이에 흐르는 이상한 기운의 정체를 알아내겠다고. 그래야만 이 고통스러운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미숙은 아직 몰랐다. 자신이 파헤치려는 진실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아픈 이야기인지를. 그리고 그 진실이 현재의 삶마저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숙은 망설이다가 결국 점집 문을 열었다. 친구 영희가 추천해준 곳이었다. 명동 뒷골목에 있는 작은 점집이었지만 소문이 자자한 곳이라고 했다. 어서 오세요.
점쟁이는 50대 정도로 보이는 여인이었다.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친근한 느낌이 들었다. 저 시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왔습니다. 미숙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이유 없이 서로 미워하게 되는데 혹시 전생과 관련이 있을까요? 점쟁이는 미숙의 손을 잡고 한참 들여다보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점쟁이가 한숨을 쉬었다. 정말 깊은 원한이네요. 원한이요? 네, 전생에서 맺어진 아주 깊은 원한이에요. 아마 400년은 넘었을 거예요. 점쟁이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조선시대. 그때 큰 일이 있었어요. 미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조선시대라니 자신의 꿈과 일치했다. 무슨 일이었는데요? 이건 쉽게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점쟁이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때의 원한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생에서도 만나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용서해야 해요. 서로를 용서하고 원한을 끊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생에서도, 그 다음 생에서도 계속 만나서 고통받을 거예요. 점쟁이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숙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400년 전의 원한이라니.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할까?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평소보다 표정이 더욱 어두웠다. 어디 다녀왔어? 순덕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잠깐 친구 만나고 왔어요. 친구, 순덕이 비웃는 듯 웃었다. 친구 만나서 뭔 얘기를 했는데 얼굴이 그래. 미숙은 놀랐다. 자신의 표정이 그렇게 드러나 보였나? 별 얘기 안 했어요. 거짓말 하지 마. 내 얼굴에 다 써 있어. 순덕이 일어서며 말했다. 뭔가 숨기는 게 있지? 그 순간 미숙과 순덕의 눈이 마주쳤다.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미움과 두려움, 그리고 묘한 기시감. 당신. 순덕이 갑자기 중얼거렸다. 당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미숙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시어머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이상해. 순덕이 고개를 저었다. 자꾸 옛날 생각이 나. 아주 오래전. 기억도 안 나는 먼 옛날 말이야. 미숙도 같은 느낌이었다. 시어머니를 보면 자꾸 꿈속의 장면들이 떠올랐다. 한복 입은 여인 쫓아오는 사람, 그리고 절망적인 외침. 그날 밤 미숙은 또다시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더욱 선명했다. 자신이 조선시대의 젊은 여인이 되어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을 쫓는 사람은 분명히 현재의 시어머니와 같은 얼굴이었다. 놓지 마라. 절대 놓지 마. 꿈속에서 들리는 목소리. 살려주세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자신의 절규. 미숙은 꿈에서 깨어나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이것은 분명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너무나 생생하고 현실적이었다. 옆에서 자던 남편이 깨어났다. 또 악몽 꿨어.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조선시대 꿈이야. 자꾸 같은 꿈을 꿔.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병원에 가볼까? 요즘 너무 자주 그러는 것 같은데. 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이것은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뭔가 더 깊고 더 신비로운 일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순덕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 나도 이상한 꿈을 자꾸 꿔. 옛날 꿈 말이야. 조선시대 같은. 순덕의 목소리에도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미숙과 순덕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둘 다 같은 시대의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이 우연일까? 혹시 미숙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전생에서 만난 적이 있는 건 아닐까요? 순덕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점쟁이를 만나고 난 후 미숙과 순덕 사이의 갈등은 오히려 더욱 심해졌다. 서로 의식하기 시작하면서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했다. 이 그릇은 왜 여기 놨어? 순덕이 부엌에서 소리쳤다. 몇 번을 말해도 못 알아듣네. 어머님이 어제 거기 두라고 하셨잖아요. 미숙이 억울하게 대답했다. 언제 내가 그랬어? 거짓말하지 마. 이런 사소한 다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었다. 남편 준호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도대체 왜 이래? 준호가 한숨을 쉬었다. 엄마도 그렇고 미숙이도 그렇고 왜 이렇게 사사건건 부딪히는 거야? 미숙도 답답했다. 자신도 왜 시어머니와 이렇게 못 맞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다른 며느리들 얘기를 들어보면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어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더 이상한 것은 꿈이었다. 매일 밤 조선시대 꿈을 꾸었는데 내용이 점점 구체적이고 선명해졌다. 자신이 월화라는 이름의 젊은 여인이었고 어떤 큰 집의 며느리로 살았던 것 같았다. 꿈속에서 월화는 항상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항상 현재의 시어머니와 같은 얼굴이었다. 이상해. 정말 이상해. 미숙은 혼자 중얼거렸다. 왜 자꾸 이런 꿈을 꿀까? 어느 날 오후 미숙은 우연히 순덕이 혼자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다. 월화. 그 계집의 이름이 월화였어. 순덕이 멍하니 공중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떻게 죽였더라? 미숙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월화. 그것은 자신의 꿈속 이름이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그 이름을 알 수 있을까? 어머님? 미숙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순덕은 깜짝 놀라며 미숙을 바라보았다. 잠시 멍한 표정이더니 이내 경계하는 눈빛으로 변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방금 왔는데요. 혹시 월화가 누구예요? 순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모르는 이름이야. 그냥 드라마에서 들었던 이름인가 봐. 하지만 미숙은 알 수 있었다. 시어머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월화라는 이름에 대해 뭔가 알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미숙의 꿈은 더욱 생생했다. 자신이 월화가 되어 큰 한옥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집안에는 늘 긴장감이 흘렀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못마땅해 했기 때문이다. 꿈속의 시어머니는 현재의 순덕과 똑같은 얼굴이었다. 하지만 옷차림은 조선시대 한복이었고 이름은 정씨 부인이었다. 이 계집애가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드는구나. 꿈속에서 정씨 부인이 소리쳤다. 절대 두고 볼 수 없어. 월화는 억울했다.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머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꿈속에서 월화가 애원했다. 잘못했냐고. 내가 이 집에 들어온 것 자체가 잘못이야. 미숙은 꿈에서 깨어나 가슴이 두근거렸다.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다. 마치 실제로 겪은 일을 회상하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의 표정이 더욱 어두웠다. 그녀도 비슷한 꿈을 꾼 것 같았다. 넌 정말. 순덕이 미숙을 보며 중얼거렸다. 정말 그때 그 계집애 같아.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순덕은 자신이 한 말을 깨닫고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미숙은 확신했다. 시어머니도 자신과 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전생의 기억이라는 것을. 어머님.
미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정말로. 순덕은 미숙을 노려보았다. 그 눈빛에는 400년 전부터 내려온 미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얘기할 게 뭐가 있어? 넌 그냥 내가 싫을 뿐이야. 하지만 미숙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 미스터리를 꼭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야만 이 끝없는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미숙은 인터넷에서 전생 최면 치료에 대해 검색해 보았다. 의외로 많은 곳에서 이런 치료를 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곳을 선택했다. 안녕하세요. 전화로 말씀드린 김미숙입니다. 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최면 치료사는 중년의 남자였다. 온화한 인상에 차분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 때문에 오셨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가요? 미숙은 자세히 설명했다. 이유 없는 미움, 반복되는 조선시대 꿈, 그리고 월화라는 이름까지. 흥미롭네요. 치료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전생 기억이 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특히 강한 감정이 동반된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정말 전생이 있는 건가요? 그것은 개인의 믿음에 달린 문제지만 최면을 통해 무의식 속 기억을 탐험해 볼 수는 있어요.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볼까요? 미숙은 편안한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다. 치료사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면서 의식이 흐려져 갔다. 지금 당신은 아주 편안합니다. 천천히 과거로 돌아가 보세요. 현재에서 10년 전으로, 20년 전으로, 더 멀리, 더 멀리. 미숙의 의식은 점점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갔다. 그리고 어느 순간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었다. 조선시대였다. 자신은 20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인이 되어 있었다. 이름은 월화. 양반가의 며느리로 시집 온 지 얼마 안 된 상태였다. 월화야, 어서 와라. 따뜻한 목소리로 부르는 사람이 있었다. 남편이었다. 남편은 현재의 준호와 비슷하게 생겼다. 다정하고 상냥한 성격이었다. 월화는 그런 남편이 좋았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다. 정씨 부인이라고 불리는 그 여인은 현재의 순덕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월화를 보는 눈빛이 차가웠다. 저 계집애가 우리 집에 무슨 복을 가져다 주겠어. 정씨 부인이 하인들에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월화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새벽부터 일어나 집안일을 하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 드렸다. 하지만 정씨 부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이상하다. 월화는 혼자 생각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하지만 이유는 따로 있었다. 정씨 부인에게는 다른 며느리 후보가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친정 조카딸이었다. 그런데 아들이 월화와 혼인하면서 그 계획이 틀어진 것이다. 월화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하고 있어. 정씨 부인은 점점 월화에 대한 적대감을 키워갔다. 최면 상태에서 미숙은 월화의 모든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시어머니에 대한 두려움, 남편에 대한 사랑, 그리고 억울함.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치료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월화의 삶은 점점 어려워졌다. 정씨 부인이 하인들을 시켜 괴롭히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음식에 독을 타거나 옷을 찢어 놓거나 심지어는 밤중에 방에 불을 지르려고 하기도 했다. 어머님, 제발 그만해 주세요. 월화가 무릎을 꿇고 빌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정씨 부인은 차가운 미소만 지었다. 잘못했냐고. 내가 이 집에 들어온 것 자체가 잘못이야.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정씨 부인이 월화를 완전히 없애버리기로 결심한 날이었다.
미숙은 최면 속에서 온몸이 떨렸다. 무서운 기억들이 밀려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치료사는 계속 진행했다. 끝까지 보세요. 그래야 치유가 됩니다. 월화의 마지막 날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끔찍한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최면이 깊어지자 월화의 마지막 날이 생생하게 펼쳐졌다. 1623년 겨울, 눈이 내리던 그날이었다. 월화야, 약을 좀 끓여다 드려라. 정씨 부인이 평소와 달리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몸이 아픈 것 같구나. 월화는 기뻤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자신에게 친절하게 해주는 것 같았다. 정성스럽게 약을 끓여서 방으로 가져다 드렸다. 어머님, 약 끓여왔어요. 정씨 부인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너도 한 잔 마셔라.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은데. 월화는 감동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건강까지 걱정해 주다니. 기꺼이 약을 마셨다. 하지만 30분 후 월화의 몸에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웠다. 그리고 호흡이 곤란해졌다. 어머님, 몸이. 월화는 바닥에 쓰러졌다. 정씨 부인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내려다보았다. 드디어 끝나는구나. 독을 탔어요? 월화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그래. 너 같은 계집애는 살아있을 자격이 없어. 정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한 점의 자비도 없었다. 왜 이러세요?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월화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최선을 다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모든 게 틀어졌어. 정씨 부인은 월화의 고통을 즐기고 있었다. 오랫동안 계획해온 복수가 드디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후손은 내 조카딸이 낳아야 해. 너 같은 미천한 계집애가 아니라. 월화는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다. 자신에 대한 미움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철저히 계산된 제거 계획이었다는 것을. 제발 살려주세요. 월화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애원했다. 저는 아직 죽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정씨 부인은 냉정했다. 늦었어. 이미 독이 몸 전체로 퍼졌을 거야. 월화의 의식이 점점 흐려져 갔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맹세했다. 언젠가는 반드시 복수하겠어요. 이 원한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월화의 마지막 말이었다. 월화가 죽은 후 정씨 부인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은폐했다. 월화가 갑작스럽게 병으로 죽었다고 발표했고 아들에게는 다른 여인과 재혼하도록 강요했다. 최면 상태에서 이 모든 장면을 다시 경험한 미숙은 온몸이 떨렸다. 너무나 생생하고 현실적이었다.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겪었던 기억 같았다. 이제 현재로 돌아오세요. 치료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눈을 떠보세요. 미숙은 눈을 떴지만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어떠셨나요? 치료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무 생생했어요. 미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정말 제가 전생에서 독살당한 건가요? 최면에서 나온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당신의 무의식 속에 강한 트라우마가 있다는 겁니다. 미숙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다. 정말 자신이 400년 전에 시어머니에게 독살당했던 걸까? 그래서 이번 생에서도 시어머니를 보면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걸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순덕이었다.
그녀도 같은 기억을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자신만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걸까? 집에 도착했을 때 순덕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뭔가를 깨달은 듯한 얼굴이었다. 다녀왔구나. 순덕이 말했다.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있었다. 네. 어디 다녀온 거야? 미숙은 망설였다. 사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순덕의 눈빛을 보니 이미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최면 치료받고 왔어요. 미숙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순덕의 표정이 굳어졌다. 최면 치료. 왜? 전생 기억 때문에요. 어머님과 제가 왜 이렇게 못 맞는지 알고 싶어서요. 그 순간 순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도 이미 뭔가를 깨닫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뭘 알아냈어?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숙은 순덕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월화요. 제 전생 이름이 월화였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정씨 부인. 순덕이 미숙의 말을 끝마쳤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다. 4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가해자와 피해자.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순덕도 같은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미숙은 충격을 받았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어머님도 기억하세요?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순덕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깊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나도 요즘 이상한 꿈을 자꾸 꿔. 순덕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조선시대 꿈을 말이야. 어떤 꿈이요? 내가 누군가를 죽이는 꿈. 순덕이 고백했다. 젊은 여자를 도구로. 그 여자가 바로 저예요. 미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 여자가 바로 저였어요. 순덕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자신의 꿈과 며느리의 기억이 일치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말도 안 돼. 그런 일이 어떻게? 순덕이 중얼거렸다. 어머님, 정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미숙이 순덕 앞에 앉으며 말했다. 어머님도 기억하고 계시죠? 400년 전 그날을 말이에요. 순덕은 한동안 침묵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그냥 꿈인 줄 알았어. 하지만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한 감정이 들었거든. 어떤 감정이요? 미움. 이유도 없는 미움이었어. 내가 뭘 해도 싫었고, 내가 웃으면 화가 났고, 마치 천적을 만난 것 같았어. 미숙도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도 똑같은 감정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에 꿈이 더 생생해지기 시작했어. 순덕이 계속했다. 내가 정씨 부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았고, 월화라는 며느리를 미워했던 기억들이 계속 떠올라. 왜 그렇게 미워하셨어요? 미숙이 물었다. 전생에서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다. 잘못한 게 없었어. 그게 더 문제였지. 무슨 말씀이세요? 넌 월화는 너무 완벽했어. 착하고 예쁘고 남편도 너무 사랑하고. 그런 내가 미웠어. 순덕의 고백이었다. 미숙은 이해할 수 없었다. 완벽했다고 해서 죽여야 할 이유가 되는 건가? 그리고 내 계획을 방해했어. 순덕이 어렵게 말했다. 내 조카 딸을 며느리로 만들려던 계획을 말이야. 그래서 저를 죽인 거예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다. 독을 탔어. 그리고 내가 죽어가는 걸 보면서 쾌감을 느꼈어. 그 순간 미숙의 가슴에 400년 전의 분노가 되살아났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단지 시어머니의 계획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독살당한 억울함이 밀려왔다. 어머님,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미안해. 춘덕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정말 미안해. 400년이 지났지만 나는 여전히 그때 그 못된 정씨 부인이야. 미숙은 무릎 꿇은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복잡한 심경이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과 불쌍하다는 마음이 교차했다. 그때 내가 마지막에 한 말을 기억해. 춘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복수하겠다고. 원한을 잊지 않겠다고. 네, 기억해요. 그래서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난 거구나. 춘덕이 고개를 들어 미숙을 바라봤다. 내 원한 때문에. 미숙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400년을 기다려온 복수의 기회가 눈앞에 있었다. 하지만 정작 그 순간이 오자 복수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다른 감정이 더 강했다. 어머님, 미숙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 춘덕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나는 내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400년의 원한이 흐르는 그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과연 이 원한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 아니면 다음 생에서도 또다시 만나 같은 고통을 반복해야 할까? 그 답은 미숙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잠들지 못했다. 각자 자신의 방에서 400년 전의 기억들을 되새기고 있었다. 미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정말 복수해야 하는 걸까? 시어머니에게 똑같은 고통을 주는 것이 옳은 일일까? 춘덕도 마찬가지였다. 자신이 저질렀던 끔찍한 죄에 대한 죄책감과 며느리의 복수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식탁에서 마주 앉았다. 남편 준호는 출근해서 집에는 둘만 있었다. 어머님, 미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젯밤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춘덕은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다. 내가 복수하고 싶다면 그러거라. 춘덕이 말했다. 나는 받아들이겠어. 어떤 복수를 원하세요? 미숙이 차갑게 물었다. 독으로 죽이거라. 400년 전에 내가 죽었던 것처럼. 미숙은 깜짝 놀랐다. 시어머니가 정말로 죽을 각오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말요? 정말 그렇게 죽어도 괜찮다는 말씀이에요. 응.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야. 그 순간 미숙의 마음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다. 복수를 완성할 기회가 왔는데 왜인지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슬퍼졌다. 그럼 제가 정말 어머님을 죽인다면? 미숙이 물었다. 400년 전처럼 독을 타서 고통스럽게 죽인다면? 그러거라. 춘덕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럴 만해. 하지만 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어머님을 죽일 수 없어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렇게 되면 저도 400년 전의 어머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춘덕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넌 400년을 기다려왔잖아. 복수하기 위해서. 맞아요. 처음에는 복수하고 싶었어요. 미숙이 인정했다. 어머님을 보면 자꾸 분노가 올라왔고 똑같은 고통을 주고 싶었어요. 그럼 왜?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미숙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계신다는 걸 알겠어요.
춘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정말 용서해 줄 거야? 용서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미숙이 솔직하게 말했다. 400년 동안 쌓인 원한을 하루아침에 지울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하지만 노력해 볼게요. 서로 노력해봐요. 미숙이 미소를 지었다. 원한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요. 춘덕은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다. 40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따뜻함이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춘덕이 울먹였다. 나는 정말 못된 시어머니였는데 이번 생에서는 다르게 살아봐요. 미숙이 말했다. 어머님도 저도 전생의 아픈 기억에 얽매이지 말고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함께 절에 가서 400년 전에 죽은 월화의 영혼을 위로하는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정씨 부인의 죄를 참회하는 시간도 가졌다. 월화야, 이제 편히 쉬어라. 춘덕이 제단 앞에서 절을 올리며 말했다. 내가 정말 미안했다. 미숙도 함께 절을 올렸다. 400년의 원한을 내려놓는 의식이었다. 절에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의 표정은 한결 밝아져 있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어머님, 미숙이 말했다. 이제부터는 정말 가족이 되어봐요. 응. 이번에는 진짜 좋은 시어머니가 될게. 40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화해였다. 원한이 사랑으로 바뀌는 기적적인 순간이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다. 미숙과 순덕의 관계는 놀랍도록 변했다. 400년간 이어져 온 원한의 고리가 끊어지자 두 사람 사이에는 진정한 가족애가 싹 트기 시작했다. 미숙아, 이거 내가 좋아하는 나물이야. 춘덕이 정성스럽게 무친 나물을 내놓으며 말했다. 어떤지 맛보고 말해줘. 어머님이 직접 하셨어요? 정말 맛있어요. 미숙이 환한 미소를 지었다. 어떻게 제가 좋아하는 걸 아셨어요? 너를, 월화를 400년 동안 생각해왔으니까. 춘덕이 부끄럽게 말했다. 그때 내가 좋아했던 음식들을 기억하고 있었어.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은 남편 준호는 깜짝 놀랐다. 엄마, 미숙이. 둘이 언제 이렇게 친해졌어? 준호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우리는 원래 가족이었어. 춘덕이 웃으며 대답했다. 다만 그걸 깨닫는데 400년이 걸렸을 뿐이지. 미숙과 순덕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준호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두 사람이 화해한 것만으로도 기뻤다. 저녁 식사 후 미숙과 순덕은 함께 설거지를 했다. 예전 같으면 사소한 일로도 다툼이 벌어졌을 텐데 이제는 서로 배려하며 도왔다. 어머님, 제가 400년 전에 어떤 며느리였나요? 미숙이 궁금해서 물었다. 참 착한 아이였어. 춘덕이 그릇을 닦으며 대답했다. 너무 착해서,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미웠었나 봐.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실수 많이 했을걸요. 아니야. 정말 완벽했어. 그래서 내가 더 열등감을 느꼈나 봐. 춘덕이 고백했다. 내 조카딸보다 내가 훨씬 훌륭한 며느리였거든. 미숙은 시어머니의 솔직한 고백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어머님도 완벽하세요. 이번 생에서는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춘덕이 미숙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날 밤 미숙은 오랜만에 평온한 꿈을 꾸었다. 조선시대의 무서운 꿈이 아니라 따뜻하고 행복한 꿈이었다. 꿈속에서 월화와 정씨 부인이 다시 만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로 미워하지 않았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월화가 정씨 부인에게 절을 올렸다.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너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내가 잘못이야. 정씨 부인이 월화를 일으켜 세웠다. 두 사람은 서로 포옹했다. 400년의 원한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되자. 정씨 부인이 말했다. 네, 어머님. 꿈에서 깬 미숙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기쁜 눈물이었다. 같은 시각 순덕도 비슷한 꿈을 꾸었다. 자신이 월화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월화가 자신을 용서해 주는 꿈이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서로의 꿈 얘기를 나누었다. 어머님도 같은 꿈 꾸셨어요. 미숙이 신기해했다. 응. 우리가 화해하는 꿈이었어.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월화와 정씨 부인의 영혼도 이제 평안해진 것 같아. 그럼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400년 원한이? 응. 이제 끝났어. 순덕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 미숙과 순덕의 관계는 주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좋아졌다. 진짜 모녀 같은 사이가 되었다. 우리 며느리가 정말 착해요. 순덕이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며느리를 만났어요. 미숙도 마찬가지였다. 시어머님이 정말 좋으세요. 미숙이 친구들에게 말했다. 처음에는 왜 안 만나 했는데 알고 보니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어느 날 저녁 가족 3명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었다. 엄마, 미숙아 정말 신기해. 준호가 말했다. 예전에는 둘이 하루에도 몇 번씩 싸웠는데 이제는 정말 모녀 같아. 우리는 원래 특별한 인연이었어. 미숙이 순덕을 바라보며 말했다. 맞아. 400년을 기다려서 다시 만난 인연이거든. 순덕도 웃으며 대답했다. 준호는 두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가족이 화목해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그날 밤 미숙은 일기에 썼다. 오늘로 전생의 원한을 완전히 끝낸 것 같다. 400년을 기다린 복수였지만 결국 사랑으로 끝났다. 원한은 원한으로는 풀 수 없고 오직 사랑으로만 끝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어머님과 나는 이제 진짜 가족이다. 더 이상 전생의 그림자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나서 미숙은 펜을 내려놓았다.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기분이었다. 창밖으로는 보름달이 떠 있었다. 달빛 아래서 미숙은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400년의 원한이 마침내 사랑으로 승화된 순간이었다. 미숙은 문득 깨달았다. 인간의 삶이란 참으로 신비로운 것이라는 걸.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이고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나 거부감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었다.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된 깊은 인연이 있었던 것이다. 원한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특히 깊은 상처에서 비롯된 원한은 세대를 넘어 때로는 생을 넘어서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언젠가는 누군가 용기를 내어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 복수는 달콤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작 복수의 기회가 왔을 때 느끼는 것은 달콤함이 아니라 공허함이었다. 상대방을 해치는 것으로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오히려 자신도 똑같은 가해자가 될 뿐이라는 것을. 진정한 승리는 원한을 원한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것이었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선택이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나약함이라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미숙은 알고 있었다. 용서하는 것이 복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용기야말로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흔히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고 말한다. 하지만 시간 그 자체는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이다. 원한에 매여 살 것인가, 아니면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미숙과 순덕의 이야기는 특별한 것일 수도 있다. 전생이니 유연히 하는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신비로운 현상의 진위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선택의 순간들이다. 일상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선다. 화를 낼 것인가, 참을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인가, 복수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운명을 만든다. 그리고 때로는 아주 가끔씩은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이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증오의 고리를 끊어내기도 한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 아닐까. 달은 여전히 하늘에 떠 있었다. 400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세상을 비추며 달빛 아래서 미숙은 조용히 다짐했다. 이 작은 기적을 소중히 지켜나가겠다고.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자신도 그런 용기 있는 선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사랑은 미움보다 강하다. 용서는 복수보다 아름답다. 그리고 화해는 갈등보다 값지다. 이것이 400년을 걸쳐 두 영혼이 깨달은 진실이었다.